부인, 그가 어디에 사는지 당장 말씀해 주십시오. 그녀는 위쪽을 올려다보면서 대답했다. 천국에 살아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10월 31일을 맞이해 그와 어울릴 법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페라의 유령. 세간의 굉장히 유명한 노래 아시죠? Sing for me. 책을 읽으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이야기, 특히 결말을 아예 몰랐다가 처음 알게 되었는데 결말뿐만 아니라 전개되는 흐름이 디테일해서 상당히 몰입하며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유령의 거처에 잠입할 때는 건물의 구조까지 그려질 정도였어요. 언젠가 오페라 가르니에 가게 되면 비밀 버튼을 찾아서 눌러보고 싶다는 생각 또한 했습니다. 오늘은 유령의 행각에 이어 크리스틴을 사랑하는 남자 라울의 시점이 두드러지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10월의 마지막 밤, 좋은 밤 보내세요. 오늘 밤 카를로타의 노래가 샹들리에를 떨어뜨릴 거야. 관장들은 동시에 천장으로 고개를 돌렸고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 악마의 목소리가 단언하자마자 거대한 샹들리에가 그들을 향해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했다. 곱비 풀린 샹들리에가 관람석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출구로 우르르 달려갔다. 그날 신문에는 한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되었다. 샹들리에는 난생 처음 오페라를 보러 온 불쌍한 여인의 머리로 떨어졌다. 리샤르가 지리부인 대신 5번 박스석 관리자로 고용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직사했고 다음날 아침 어느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건물 관리인의 머리 위로 200kg의 육증한 샹들리에가 떨어지다. 그녀의 죽음을 알리는 부음은 그 한 문장이 전부였다. 수수께끼의 마차. 비극이 일어난 그날 밤은 모두에게 불행한 날이었다. 카를로타는 알아누웠다. 크리스틴 다에는 공연 후 종적을 감추었다. 그녀가 오페라 하우스는 물론 그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지 2주가 지났다. 물론 크리스틴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가장 놀란 사람은 라울이었다. 그는 발레리우스 부인의 자택으로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다. 하루하루 걱정은 커져만 갔고 오페라 하우스의 공연 프로그램에 그녀의 이름이 보이지 않자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파우스트 공연은 그녀 없이 이루어졌다. 어느 날 오후 라울은 크리스틴이 사라진 이유를 알아보려고 관장들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두 사람 모두 커다란 시름에 잠겨 있었다. 친구들조차 그들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활기를 잃어버렸다. 마치 사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제물이 된 것처럼 근심 걱정에 찌든 창백한 얼굴을 쭉 늘어뜨리고
무대를 가로질러 걸었다. 두 관장은 샹들리에 추락 사건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사건의 전말을 몰아 표현하기가 힘들었다. 결국은 천장의 사슬이 마모되어 일어난 사고사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사슬이 마모된 것을 미리 발견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할 책임은 전임과 후임 관장들 모두에게 있었다. 당시 리샤르와 몽샤르맹이 갑자기 변해버린 데다 늘 멍한 표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으므로 사람들은 샹들리의 추락보다 훨씬 끔찍한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들은 사건 이후 대인관계에서도 변한 모습을 보였다. 복직한 지리 부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박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들은 크리스틴에 대해 물어보려고 찾아온 샤니 자작을 별로 반기지 않았다. 크리스틴이 휴가를 떠났다고만 말했다. 라울은 휴가가 언제까지인지 물었지만 건강 문제로 휴가를 냈기 때문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녀가 아픈 모양이군요. 어디가 아픈 겁니까? 우리도 몰라요. 오페라 하우스 전속 의사를 보내지 않았나요? 그녀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믿습니다. 라울은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혀 오페라 하우스를 나왔다. 그는 발레리우스 부인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만나려고 하지 말아달라는 크리스틴의 편지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가 페루에서 본 것과 분장실 밖에서 들은 말, 황야에서 그녀와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면 뭔가 기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수상쩍은 인간의 짓이라는 냄새도 분명히 풍겼다. 크리스틴이 상상력이 풍부하고 정이 많고 남을 잘 믿는 성격이라는 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전설에 둘러싸여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점, 죽은 아버지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 그리고 무엇보다 페루의 성당 묘지에서 본 것처럼 기이한 상황에서 음악에 빠져드는 황홀경 상태 등을 생각해 볼 때 사악한 사람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그녀를 상대로 음모를 꾸밀 수 있었다. 도대체 크리스틴을 희생양으로 만든 자는 누구인가? 라울은 그러한 의문을 품은 채 서둘러 발레리우스 부인의 집으로 출발했다. 라울은 노트르담 대 빅투아르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의 초인종을 눌렀다. 예전에 크리스틴의 분장실에서 본 하녀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발레리우스 부인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하녀는 부인이 아파서 누워있으므로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내 명함을 보여드리세요. 그가 말했다. 하녀가 곧 돌아와서 작고 가구가 별로 없는 응접실로 그를 안내했다. 발레리우스 교수와 크리스틴의 아버지의 초상화가 반대편 벽에 걸려 있었다. 부인께서 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어 하십니다. 부인께서는 서 계실 힘이 없어서 자리에 누우신 채 자장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녀는 5분 후 라울을 어두운 방으로 안내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상냥한 부인의 얼굴을 금방 알아보았다. 부인은 백발이 되었지만 눈빛만큼은 하나도 늙지 않았다. 부인의 눈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빛났다. 샤니자작! 그녀가 기분 좋게 외치며 두 팔을 벌려 라울을 맞이했다. 신이 당신을 여기로 보내셨군요. 크리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부인의 마지막 말은 어딘지 우울하게 들렸다. 그는 즉시 물었다. 부인, 크리스틴은 어디 있습니까?
부인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선량한 정령과 함께 있죠. 그녀의 선량한 정령이라니요? 라울이 물었다. 음악의 천사 말이에요. 라울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정말인가? 크리스틴이 정말로 음악의 천사와 함께 있단 말인가? 발레리우스 부인은 침대에 누운 채 그를 향해 미소 짓더니 새끼손가락을 입으로 가져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믿으셔도 됩니다. 라울이 대답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몰랐다. 크리스틴에 대한 생각은 점점 복잡하게 얽혀만 갔다. 순수한 눈빛을 가진 백발의 노부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빙빙 돌기 시작하는 것처럼 혼란스러웠다. 알아요. 잘 알아요. 부인이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좀 더 가까이 오세요. 어릴 때처럼. 크리스틴의 아버지에게 들은 로테 이야기를 나에게 해줬을 때처럼 내 손을 잡아요. 라울, 나는 당신을 무척 좋아한답니다. 크리스틴이 그런 것처럼. 크리스틴이 저를 좋아한다고요? 라울은 한숨을 쉬었다. 발레리우스 부인이 말한 선량한 정령과 크리스틴이 만난 음악의 천사, 베로 성당 재단에서 본 해골, 그리고 오페라의 유령에 이르기까지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다. 오페라의 유령의 명성은 그가 무대 뒤에 서 있던 날 밤에 그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조제프 비케가 수수께끼 같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묘사한 유령의 모습을 무대 장치를 바꾸는 사람들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부인, 어째서 크리스틴이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매일 당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정말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자장님이 청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상냥한 노부인은 거리낌 없이 웃기 시작했다. 라울은 고통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했다. 어디 가요? 다시 앉아요. 이렇게 가게 할 수는 없지요. 웃어서 기분 상했다면 용서해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랍니다. 몰랐어요? 당신은 크리스틴이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나요? 크리스틴에게 약혼자가 있습니까? 라울이 절망에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크리스틴이 결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걸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크리스틴이 왜 결혼을 할 수 없나요? 당연히 음악의 천사 때문이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음악의 천사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못하게 한다고요? 음악의 천사가 그녀의 결혼을 막고 있다니. 네. 하지만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건 아니랍니다. 천사는 크리스틴에게 만약 결혼하면 다시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요. 끝이라고. 영원히 그녀를 떠나버리겠다고. 당신도 알다시피 크리스틴은 천사를 떠나보낼 수가 없어요. 당연한 일이죠. 맞아요. 당연한 일입니다. 라울이 말했다. 크리스틴이 베로에서 당신한테 전부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그 선량한 정령과 같이 갔으니까. 베로에 그 정령과 같이 갔다고요?
그가 페로의 성당 묘지에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크리스틴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곳 말이에요. 그는 그녀 아버지의 바이올린으로 라자로의 부활을 연주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라울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압적인 어조로 말했다. 부인, 그가 어디에 사는지 당장 말씀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노부인은 명령하는 듯한 그의 말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위쪽을 올려다보면서 대답했다. 천국에 살아요. 라울은 부인의 순진무구한 대답에 당황했다. 밤마다 천국에서 오페라하우스 분장실로 내려오는 천사의 존재를 철석같이 믿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이제야 미신을 믿는 바이올린 연주자와 비현실적인 노부인 사이에서 성장한 크리스틴의 정신 상태가 어떨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를 생각해보니 몸이 떨려왔다. 크리스틴은 여전히 정숙한가요? 라울이 불쑥 이렇게 물었다. 내가 맹세하건대 물론이에요. 그걸 믿지 못한다면 왜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군요. 라울은 장갑을 물어뜯었다. 크리스틴이 그 정령을 안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3달쯤 되었을 거예요. 그래요. 3달 전부터 그녀를 가르치기 시작했으니까. 라울은 절망의 표시로 두 팔을 마구 휘저었다. 그 정령이 그녀를 가르친다고요? 도대체 어디에서? 그녀가 그와 함께 가버려서 모르겠어요. 2주 전만 해도 크리스틴의 분장실에서 했답니다. 이 작은 아파트에서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질 테니까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오페라 하우스는 아침 8시에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제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알다 마다요. 라울은 이렇게 소리치고는 서둘러 발레리우스 부인을 두고 떠났다. 부인은 이 젊은 귀족의 머리가 이상해진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라울은 비참한 기분으로 형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벽에 머리를 쳐박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녀가 순수하고 정숙한 여자라고 믿다니. 음악의 천사. 라울은 음악의 천사가 누구인지 알았다. 직접 보기까지 했다. 음악의 천사는 뽐내면서 노래하는 잘생기고 젊은 테너임에 분명했다. 라울은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고 비참하게만 느껴졌다. 비참하고 초라하고 하찮고 어리석은 샤니자작이여. 라울은 분노를 느꼈다. 크리스틴은 뻔뻔하고 가증스럽고 교활한 여자였다. 백작은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라울은 어린아이처럼 형의 품으로 달려가 안겼다. 백작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동생을 달래주었다. 라울은 한참 망설이다가 음악의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형은 동생에게 저녁을 먹으러 나가자고 했다. 백작이 전날 밤에 크리스틴이 블로뉴의 숲에서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말을 미끼로 던지지 않았다면 라울은 절망스러운 나머지 그 어떤 제안도 거절했을 것이다. 처음에 라울은 믿지 않았지만 상세한 설명을 듣고는 더 이상 항의하지 않았다. 크리스틴은 창문을 내린 채 마차를 타고 갔다고 했다.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밤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시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달빛이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밤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녀와 함께 있던 남자는 어둠 속에서 등을 뒤로 기댄 모습만 어렴풋이 보였다. 마차는
롱샹 경마장 특별 관람석 뒤쪽에 난 인적이 드문 길을 천천히 지나갔다. 라울은 미친 듯 서둘러 옷을 입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광란의 밤을 보내며 절망을 잊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저녁 식사 내내 가엾은 표정을 지우지 못했고 급기야 형보다 일찍 자리를 떴다. 그러고는 마차를 타고 롱샹 경마장 뒤쪽을 배회했다. 몹시도 추운 밤이었다. 길은 텅 비어 있었고 달빛만 환하게 비추었다. 그는 마부에게 근처 모퉁이에서 기다리라고 일러두고는 자신은 몸을 숨겼다. 조금이라도 추위를 잊고자 발을 동동 굴렸다. 3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마차 한 대가 길모퉁이를 돌아 그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달려왔다. 마차가 가까이 왔을 때 보니 어떤 여자가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갑자기 창백한 달빛이 여자의 얼굴에 비추었다. 크리스틴!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이 가슴에서 입술까지 올라왔다. 라울은 참을 수 없었다. 밤의 정막 속에서 불려진 그 이름이 마치 신호탄이라도 되는 것처럼 마차는 갑자기 속력을 내더니 쏜살같이 지나갔다. 그가 마차를 세우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이었다. 마차의 창문이 닫히고 여자의 얼굴도 사라졌다. 라울은 마차를 따라 달려갔지만 마차는 순식간에 저 멀리 하얀 길에 검은 점이 되어 사라졌다. 크리스틴! 그가 다시 한번 외쳤다. 물론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는 고요한 길 위에 멈추어 섰다. 흐리멍텅한 눈빛으로 창백한 달빛에 둘러싸인 황량한 길을 쳐다보았다. 그의 마음은 차갑게 죽어버렸다. 그가 사랑했던 건 여자가 아니라 천사였으며 이제는 세상의 모든 여자를 경멸하게 될지도 모른다. 라울, 북유럽의 요정에게 농락을 당했구나. 수수께끼의 연인과 함께 마차를 타고 인적 없는 밤길을 지나가는 여자가 왜 그토록 순진하고 청순한 얼굴에 수줍은 표정을 짓고 있단 말인가. 위선과 거짓에도 한계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녀는 그의 외침에도 대답하지 않고 가버렸다. 라울은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겨우 20살을 간 넘긴 나이에. 다음날 하인이 들어왔을 때 라울은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다. 옷을 입은 채였다. 엄청난 일이 생긴 듯한 표정이었다. 라울은 하인의 손에 들린 편지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크리스틴이 직접 쓴 편지였다. 모레 밤 오페라하우스의 가면무도회에 참석해주세요. 휴게실 굴뚝 뒤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오세요. 원형 건물로 이어진 문 옆에 서 계세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하얀색 무도회 복장을 하고 가면으로 얼굴을 잘 가려주세요. 나를 사랑한다면 절대 아무한테도 들키지 말아주세요. 크리스틴. 가면 무도회에서. 편지 봉투에는 흙이 묻었고 우표가 붙어있지 않았다. 겉면에는 주소와 함께 라울드 샤니 사장님께 전달 요망이라는 말이 연필로 적혀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이 주워서 전해주리라는 희망으로 던진 편지가 틀림없었다. 실제로 그러했다. 이 편지는 오페라하우스 광장의 보도에서 발견되었다. 라울은 열에 들뜬 눈으로 편지를 몇 번이나 읽었다. 그의 희망을 되살리기에 충분한 편지였다. 잠시나마 크리스틴이 나쁜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는 예전처럼 그녀가 불행하고 순수하며 음모의 희생양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을까? 도대체 누가 그녀를 억압하고 있을까? 그녀는 어떤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간 것일까? 라울은 고통을 느끼면서 생각을 거듭했다. 크리스틴이 자신을 속이고 기만했다는 생각으로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견딜만 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녀는 누구의 소나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 도대체 어떤 괴물이 어떤 수단으로 그녀를 데려간 것일까? 괴물은 음악 외에 또 어떤 방법을 동원했을까? 라울은 크리스틴의 사정을 잘 알았다. 크리스틴은 아버지가 죽은 후 음악을 비롯한 삶의 모든 것에 염증을 느꼈다. 음악원에서 공부하던 시절 내내 마치 영혼 없이 노래하는 기계 같았다. 그러던 그녀가 갑자기 신을 만난 것처럼 깨어났다. 음악의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파우스트에서 마르그리트 역을 맡아 대성공을 거두었다. 음악의 천사. 그는 석 달 동안 크리스틴에게 음악 수업을 해주었다. 그 얼마나 완벽한 수업이었겠는가. 그리고 이제는 블로뉴의 숲에서 마차로 드라이브까지 즐긴다. 라울은 질투로 불타오르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미 쓰디쓴 환멸을 맛본 터라 세상 물정에 어두운 그는 이번 가면무도회에 참석하라고 부탁하는 그녀의 속셈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다. 한낱 오페라 가수가 처음 사랑을 해보는 순진한 청년을 어디까지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을까? 괴롭도다. 라울의 생각은 양극단에서 왔다 갔다 했다. 크리스틴을 가엾게 여겨야 할지 저주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는 그녀를 가엾게 여겼다가 저주했다가 했다. 어쨌든 그는 하얀색 무도회복을 샀다. 드디어 약속 시간이 다가왔다. 가장자리가 길고 두꺼운 레이스가 달린 가면을 쓰고 하얀색 무도회 복장을 한 라울은 자신이 피에로처럼 우스꽝스럽게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런 차림으로 오페라 하우스 무도회에 갈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정말 우스꽝스러웠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그날 열린 가면무도회는 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을 앞두고 유명한 화가의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이례적인 행사였다. 일반적인 가면무도회보다 유쾌하고 떠들썩하며 자유분방했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모델과 학생들을 데리고 모여들더니 자정 무렵부터 시끄럽게 떠들었다. 라울은 자정 5분 전에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대리석 계단을 쭉 올라갔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광경이었다. 하지만 그는 익살스러운 가면을 쓴 사람들에게 시선도 주지 않고 분위기에 취한 사람들이 건네는 농담에도 대꾸하지 않았다. 무도회장을 가로지르면서 빙글빙글 돌며 춤추는 무용수들을 지나치느라 잠시 지체한 그는 크리스틴이 말한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원형 건물로 밤참을 먹으러 가는 사람들과 샴페인을 마시러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그곳 역시 떠들썩하게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라울은 문설주에 기대어 기다렸다. 그리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검은색 무도회 복장을 한 사람이 지나면서 라울의 손가락 끝을 재빨리 눌렀다. 그는 그 사람이 크리스틴임을 알아채고 따라갔다. 크리스틴,
당신인가요? 검은색 무도회 복장을 한 사람은 재빨리 돌아서더니 손가락을 입술로 가져갔다.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뜻이 분명했다. 라울은 조용히 그녀를 따라갔다. 그는 이상한 상황 속에서 다시 만난 그녀를 놓치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녀에 대한 원망 따위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의 행동이 아무리 기묘하고 의심스러워도 나무랄 수 없었다. 얼마든지 너그럽게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를 사랑하니까. 그는 그녀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이유를 곧 설명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검은 옷을 입은 그 사람은 이따금 뒤돌아보면서 하얀 옷을 입은 라울이 따라오는지 확인했다. 다시 한번 커다란 휴게실을 지날 때 라울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기이하고 섬뜩한 복장을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의 복장이 사람들의 관심을 끈 모양이었다. 주인공은 온통 진홍색으로 된 옷을 입은 남자로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다. 해골 위에 깃털 달린 커다란 모자를 썼다. 어깨에는 마치 왕의 옷자락처럼 붉은색 벨벳 망토가 걸려 있었다. 망토에는 황금색 글자로 수가 놓여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글자를 소리내어 읽었다. 나를 만지지 마시오. 나는 지나가는 붉은 죽음이오. 누군가 용감하게도 그를 만지려고 했다. 하지만 진홍색 소매에서 해골의 손이 튀어나와 그 무모한 사람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 사람은 뼈까지 파고드는 고통과 죽음에 잡혔다는 공포 때문에 비명을 질렀다. 붉은 죽음이 그를 놓아주자 그는 구경꾼들의 조소를 받으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라울이 장례식을 연상시키는 분장을 한 그 사람을 지나가려던 순간 그가 돌아섰다. 라울은 하마터면 이렇게 소리칠 뻔했다. 페루길에게서 본 해골. 그를 알아본 라울은 크리스틴도 잊어버린 채 앞으로 돌진할 뻔했다. 하지만 앞서가던 검은 옷을 입은 사람 역시 이상한 흥분에 사로잡혀 라울의 팔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붉은 죽음을 둘러싼 열광적인 군중들로부터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계속 뒤돌아보았고 2번은 무언가에 몹시 놀란 듯 했다. 마치 누군가가 뒤쫓아오기라도 하는 듯 라울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들은 2층을 올라갔다. 복도와 계단에는 거의 인적이 드물었다. 검은 옷이 박스석의 문을 열더니 라울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문을 닫더니 작은 목소리로 저쪽 뒤에 가서 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있으라고 말했다. 라울은 목소리로 그녀가 크리스틴임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 라울은 가면을 벗었다. 크리스틴은 계속 쓴 채였다. 라울이 그녀에게 가면을 벗으라고 말하려던 순간 그녀가 느닷없이 칸막이에 귀를 대고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살폈다. 그녀는 문을 조금 열고 복도 쪽을 쳐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위층으로 올라갔나 봐요.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크리스틴이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라울이 막았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맨 위쪽에서 빨간색 발 하나가 보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발이 나타나더니 붉은 죽음의 진홍색 망토 전체가 천천히 위험 있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페로길에게서 본 그 해골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그자야,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테다. 라울이 소리쳤다. 하지만 라울이 달려나가려는 순간 크리스틴이 문을 세게 닫았다. 라울은 그녀를 밀치려고 했다.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크리스틴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라져 있었다. 라울은 힘으로 그녀를 뿌리치려고 했지만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힘이 셌다. 그는 그 정도로 말리려는 크리스틴의 마음을 알았다고 생각한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다. 누구냐고? 저 끔찍한 가면 뒤로 숨은 남자 말이야. 페로의 성당 묘지에 있던 악마 같은 정령, 붉은 죽음, 당신의 음악 천사. 나도 가면을 벗고 그놈의 가면도 벗겨서 이번에는 정면으로 마주보겠어.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그러면 당신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당신의 연인이 대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크리스틴의 벨벳 가면 속에서 절망적인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두 팔을 벌려 문을 가로막았다. 우리의 사랑을 걸고 말하겠어요, 라울. 절대로 나가면 안 돼요. 라울은 순간 멈칫했다. 그녀가 뭐라고 한 거지? 우리의 사랑?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의 사랑을 고백한 적이 없었다. 그럴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겠지. 붉은 죽음이 도망가기를 바랄 테니까. 라울은 어린아이 같은 미움에 휩싸여서 소리쳤다. 거짓말을 하는군.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 당신에게 휘둘린 내가 정말로 불쌍하군. 페루에서 왜 나에게 희망을 준 건가? 나는 점잖은 남자고 당신도 정숙한 여자라고 믿었어. 하지만 당신은 나를 기만할 생각밖에 없었어. 당신은 우리 모두를 속였어. 당신의 후견자가 되어준 부인의 사랑마저 이용했지. 부인은 당신이 붉은 죽음과 가면무도에 가는 줄도 모르고 당신의 정숙함을 믿고 있어. 난 당신을 경멸해. 그리고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가 박스석을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언젠가 당신은 그렇게 심한 말을 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게 될 거예요, 라울. 그때 난 당신을 용서해 줄게요. 라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음탕한 오페라의 여가수에게 내 모든 걸 바치려고 했었다니. 생각만 해도 미쳐버릴 것 같아. 라울, 어떻게 그런 말을... 수치스러워서 죽을 지경이야.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크리스틴은 조금 전과는 달리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안녕, 라울. 잘 가요. 라울은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걸었다. 그는 한 번 더 그녀를 비꼬았다. 그래도 가끔 와서 당신에게 박수를 치는 건 허락해 주겠지? 라울, 난 다시는 노래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가 그만두라고 하나 보군. 축하할 일이네. 이따금씩 한밤중에 블로니의 숲에서는 볼 수 있겠지? 라울은 여전히 비꼬는 말투였다. 숲에서도 어디서도 볼 수 없을 거예요. 또 어디로 모습을 감추는지 물어봐도 될까? 지옥으로 가는지 천국으로 가는지? 그 말을 하려고 왔는데 이젠 못하겠어요. 당신이 내 말을 믿지 않을 테니까요.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아요, 라울. 이제 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나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라울은 자신의 잔인한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크리스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줄 수 없어? 당신은 자유야. 아무도 당신을 구속하지 않아. 파리를 돌아다닐 수도 있고 가면무도에 올 수도 있어.
그런데 왜 집에 돌아가지 않는 거지? 지난 2주일 동안 어디에 있었어? 발레리우스 부인에게 말했다는 음악의 천사 이야기는 또 뭐고? 누군가 순진한 당신에게 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내가 페로에서 직접 봤어. 당신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고 있잖아. 나는 당신이 분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크리스틴. 당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알잖아. 발레리우스 부인은 자리에 누워 당신만 기다리고 있어. 선량한 정령 이야기를 절석같이 믿으면서. 크리스틴, 제발 설명 좀 해봐. 이 웃은 희극이 다 뭔지. 크리스틴이 가면을 벗으면서 말했다. 라울,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에요. 그녀의 얼굴을 본 라울은 놀라서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예전의 생기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아름답고 상냥하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슬픔으로 주름지고 눈 아래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맙소사, 맙소사. 라울이 팔을 뻗으며 안타까운 신음을 내뱉었다. 나를 용서해 주겠다고 했지. 아마도 언젠가는요. 그녀는 가면을 쓰더니 따라오지 말라는 손짓과 함께 가버렸다. 그가 따라가려고 했지만 그녀가 뒤돌아서서 다시 한번 단호하게 따라오지 말라는 손짓을 했기 때문에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사람들의 틈으로 들어갔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고 가슴이 아파서 자신이 뭘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사람들이 춤추고 있는 홀을 가로지르며 그들에게 붉은 죽음을 보았는지 물었다. 모두 붉은 죽음을 보았다고 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새벽 2시쯤 라울은 무대 뒤에 있는 통로로 내려가 크리스틴의 분장실로 향했다. 처음 그에게 고통을 느끼게 해준 그 장소였다. 마구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예전에 남자 목소리를 찾아 들어갔던 것처럼 안으로 들어갔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스등이 약하게 켜져 있었다. 작은 책상에 놓인 편지지가 보였다. 라울은 크리스틴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지만 통로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커튼으로 분장실과 분리된 내실로 몸을 숨길 시간밖에 없었다. 크리스틴이 들어오더니 기진맥진한 몸짓으로 가면을 벗어 테이블에 놓았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양손으로 아름다운 얼굴을 감쌌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라울에 대한 생각? 아니었다. 라울은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가여운 에릭. 처음에 그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지금까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만 보더라도 그녀가 가여운 라울이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흔들면서 다시 한번 말했다. 가여운 에릭. 크리스틴은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에릭이라는 사람을 떠올리며 한숨을 지을까? 라울이 이렇게 비참한 때에 왜 그녀는 그가 아닌 에릭이 가엾다고 말하는가? 크리스틴은 차분하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여전히 몸을 떨고 있는 라울에게 그녀의 침착한 모습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놀라웠다. 정말 냉정하군. 4장의 편지지를 채워가던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편지를 조끼에 숨겼다.
그녀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라울도 귀를 기울였다. 어렴풋한 소리가 어디에서 들려오는 것일까? 벽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벽 자체가 노래하는 것 같았다. 노랫소리는 가사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졌다. 라울은 아름답고 부드러우며 매혹적인 목소리를 들었다. 무척이나 부드러웠지만 남자의 목소리였다.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 목소리는 벽을 뚫고 온 것처럼 이제 방 안, 크리스틴의 바로 앞에 와 있었다. 크리스틴은 자리에서 일어나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듯 목소리를 향해 말했다. 나 여기 있어요, 에릭. 준비됐어요. 그런데 늦었군요. 커튼 뒤에서 몰래 지켜보던 라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크리스틴의 표정이 밝아졌다. 핏기 없는 입술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처음으로 완쾌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얻은 환자의 미소 같았다. 형체 없는 목소리는 계속 노래했다. 라울은 그토록 아름답고 달콤하고 미묘하며 섬세하면서도 힘찬 목소리. 한마디로 저항할 수 없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는 처음 들었다. 그는 흥분 상태로 귀를 기울였다. 라울은 크리스틴 다에가 어떻게 그날 밤 넋실은 관객들 앞에서 도저히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었는지 이해되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신비한 스승 덕분이었다. 그 목소리는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중 결혼식 밤의 노래를 불렀다. 크리스틴은 페루의 묘지에서 바이올린으로 라자로의 부활을 연주하는 연주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두 팔을 내밀었다. 목소리에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열정이 담겨 있었다. 운명이 당신과 나를 영원히 이어주리라. 라울은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매혹적인 목소리의 의지와 힘, 그리고 무엇보다 온전한 정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면서 자신을 가리고 있던 커튼을 젖히고 크리스틴이 서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크리스틴은 벽 전체가 커다란 거울로 이루어진 방 뒤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거울에 그녀의 모습이 비추었지만 라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그녀의 바로 뒤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운명이 당신과 나를 영원히 이어주리라. 크리스틴은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향해 다가갔고 거울 속 모습도 그녀에게 가까워졌다. 두 명의 크리스틴. 실제와 거울 속의 모습이 겹쳐지자 라울은 팔을 뻗어 그 둘을 한꺼번에 안으려고 했다. 그러나 라울은 벼랑간 비틀거리면서 뒤로 물러났다.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는 둘이 아니라 넷, 여덟, 20명의 크리스틴이 자신을 비웃으면서 빙빙 도는 모습을 보고 붙잡으려고 했지만 움직임이 빨라서 잡을 수 없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정지했고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크리스틴은 사라지고 없었다. 라울은 거울로 달려갔다. 벽을 쳐보기도 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방 안에는 여전히 열정적인 노랫소리가 희미하게 메아리치고 있었다. 운명이 당신과 나를 영원히 이어주리라. 크리스틴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어느 쪽으로 돌아올까? 아니, 돌아오기는 할까? 그녀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노랫소리가 또 들려왔다. 운명이 당신과 나를 영원히 이어주리라. 나를? 아니면 누구를? 라울은 완전히 지치고 머리가 멍해져서 크리스틴이 방금 전까지 앉아있던 의자에 앉았다. 그녀처럼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고개를 든 그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어떤 불운의 희생자가 흘리는 눈물이라기보다는 이 세상 모든 연인이 한 번쯤 흘려봤을 법한 질투심에 사로잡힌 치기 어린 마음의 눈물이었다. 도대체 에릭이 누구지? 그는 그렇게 소리내어 중얼거렸다.